안녕하십니까. 안서희원의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은 133강으로서 중견기업 창업자 아니면 중소기업 창업자 회장이 은퇴할 때 자식의 회사를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아니면 적어도 코넥스 시장이라도 이제 상장하려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이것의 장단점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한 10강에 걸쳐서 법인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상호세, 증여세, 부가세, 또 연말정산 뭐 이런 거와 같이 세법 고유의 특유한 거 위주로 강의를 한 것은 연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그 젊은 그 기업 실무자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10분 내지 20분 내에 기초 소양을 쌓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지났으면 할 게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이 강의를 한번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하고 싶은 이제 관성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게 되는데 마침 우리 안세 재경 저널에 이번 2월 13일자 이렇게 그 주제를 하나 실었습니다. 찰칵 해보십시오. 찰칵하면 딱 나오죠. 예, 이 상장하려고 하는 창업자들의 그 혜택과 장단점이 도대체 뭐냐? 그걸 한번 제가 칠판에 제가 썼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자, 누구나 이렇게 창업하고 나면, 야, 이거 회사 한 20년, 10년 창업하면 이제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굴러가니까 매출도 자신이 있고 이익도 자신이 있으면 상장을 통해서 이 이익과 매출을 많은 투자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내가 사회에 좀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사회로부터 좀 더 좋은 반응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꿈이죠. 아메리칸 드림 이게 아니라 상장 드림, 상장 드림 이런 것을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심정일 거예요. 특히 이제 요새는 옛날에 저희 50년대생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80, 90대 됐을 텐데 다 집안에 아들, 딸 다 합해가지고 5명, 6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한두 명은 자기네 가업을 승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한두 명밖에 안 낳고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승계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중소기업은 창업자가 끝까지 계속하지 않는 한 승계한 가족들도 잘 못해요. 그 창업자의 고통, 그 열망, 어떤 꿈 이런 거를 다 습관 속 기술 손끝에 온갖 걸 묻혀가면서 한 기술과 또 몸에 밴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지런함, 근성 이런 것이 이 자녀한테 100%가 전달되는 건 불가능하고 50%만이라도 제대로 전달되면 잘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창업자들은 어려운 시절을 어릴 때 겪었지만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래도 기업을 끌어가면서 어느 정도 좋은 시절을, 윤택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근성은 몸에 배기가 어렵죠. 특히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보시면 우리 때하고 많이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업 승계할 사람이 없어요. 다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한 명은 교수하고 한 명은 의사하고 하면 뭐 안 되는 거고 한 명은 그냥 나 음식점 할래요. 뭐 한 명은 또 나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 할래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경영을 영입해야 되는데 특히 창업자 자녀가 누구도 가업 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는 회사를 이제 와서 버릴 수도 없고 중국기업한테 팔면 중국은 기술만 빼가고 회사를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대잖아요. 실제 많이 그렇습니다. 보면 뭐 가서 한 1, 2년 동안에 모든 기술들을 다 가져가고는 이제 자기네들이 약속했던 증자나 차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털고 가고 딴 데 팔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한테 그동안 20, 30년 동안 축적된 기술을 그냥 혼납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거대한 15억 중국이 그 대단한 인구를 통해서 속도를 질주하는데 우리는 진짜 그 주변 변방국으로 전락하는 비운에 처할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장 시 임용가액 보통 20배 내지 100배 보통 이제 이자율을 10%로 본다면 이제 10배가 되는 것이고 5%로 본다면 이제 20배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 미래가치가 있으면 70배. 그래서 어떤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기 불입자금에 비해서 주식 발행 할인 초과금이 한 50배, 100배 되는 회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잠재 미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주주들이 50배나 100배로서도 프리미엄을
할증을 발행할 때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주가 믿었다는 얘기니까 그 주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기업 전문 경영들은 그 상장 기업을 정말 잘 발전시켜서 투자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걸 못 해주면 그거는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고 사회를 배반하는 것이고 공익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가 아니라 사퇴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할증 프리미엄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회사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차입자금하고 상환을 할 수 있어서 그동안 창업자가 끙끙대면서 혼자서 은행 대출 얻어갖고 자기 사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무집보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자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이제 외부에서부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그동안에 여기 은행 부채 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여기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현금이 들어온 걸 가지고 현금 들어온 걸 가지고 부채를 좀 갚으면 이 위에 부채가 확 줄면 부채 비율이 확 감소해서 부채 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이래 가지고 정말 경영하기가 이제 편해집니다. 여태까지 부채 비율이 많을 때 은행 대출할 때마다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냐 낮춰라 그렇지 않으면 이자율을 2배로 때리겠다 뭐 이래가지고 정말 이게 저도 한때 IMF 시대 그 정말 상업할 때 연 28% 이자 그것도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현재 한 빅4 4대 은행이 갑자기 이자율을 8%대에서 28%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야, 난 이런 걸 보고는 야, 은행도 이게 자기 살라고 기업들에 망한 거. 그때도 IMF 시대는 거의 다 뭐 많은 기업이 50%가 쓰러졌으니까 28%는 못 버티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2, 3년을 버텼습니다. 버티고 이거저거 조달해서 갚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탈출을 했는데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을 받아가지고 이 조달된 현금으로 이제 상환하면 되는, 그럼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회사가. 그다음 세 번째, 상장된 후 대주주의 지분 미리 분산이 되는 것이죠. 분산이 된 다음에 이제 또 분산만 되면 뭐해? 내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끙끙대고 그동안 회사에 투입된 모든 돈을 좀 뽑아내야 되는데 이러려니까 이제 그 상장을 시키면 이 거래소에서 보호 예수 기간이 있어요. 이때 기간 동안은 예수님 같이 억제하고 주식을 팔지 말아라 뭐 이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관해서 기간 종료 후 자기 기존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 세율은 아무리 높아도 27.5%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중소기업의 상업. 대기업, 재벌그룹이 되면 이거보다 높아지는데 30%대 올라가는데 이제 중소기업은 27.5%가 된다. 근데 만약에 대주주가 이렇게 상장 통화해서 거기 장내에서 매각하지 않고 자기가 대주주가 그 중소기업에서 잉여금을 배당을 받았다고 치면 배당받으면 아무리 세율이 낮아도 46.2%의 최고 세율에다가 1.1% 가산한 다음에 총액가 가산하지 크로스업이라고 그래요. 크로스업 가산한 다음에 다시 세액공제를 빼주면 40% 떼주면 됩니다. 그럼 배당을 받으면 회사에서 돈이 나가면서도 40%나 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 그냥 회사 돈은 그대로 있으면서 세율도 12.5%만 낮고 이게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이와 같은 큰 혜택이 있는 것을 안 되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또한 이제 그 같이 근무했던 기존 직원들이 그냥 상장이 안 된 중소 기업일 때는 그 주식이 별로 소용가치가 없어요. 휴지 조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라는 게 뭐 5% 10% 있다고 해서 뭐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상장회사의 경우는 가서 5%나 있으면 장부 연락금도 있고 하면 이제 영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뭐 그냥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그건 들었는데요. 그냥 다수결의해서 결정 끝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기존 근무진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상장이 되면은 우리사지역을 통해 가지고 사사주를 염가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상장 후에 자기가 판대면 우리 중소기업의 임직원들은 보호예수기간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자기 지분만큼을 꺼내 가지고 팔면 상향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고 아니면 스톡 옵션을 행사를 통해서 또 자기 이익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돼서 고생한 근무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 직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을 베푸는 좋은 찬스가 되는 것이 상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상장을 통해서 당연히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증가하죠. 상장 회사의 증권시장에 맨날 이름이 돌아다니고 기자들도 뭘 쓰고 또 리스트가 뭐 돌아다니고 뭐 누가 좋다 이런 업종 이런 것이 자동으로 기자들이 쓰게 되니까 이미지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기업의 절대적 상대적 가치가 형성이 된다.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 데려오거나 스카우트하는 사람한테도 스톡옵션을 제공을 통해서 실제 캐시가 불입되는 월급보다 아닌 걸 가지고도 효율적 성장의 경영 유인책이 제공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고도 스톡옵션만 통해서 이것도 물론 언젠간 돈이 되지만 그걸 통해서도 전문 경영인 훌륭한 사람을 초청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이제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면 창업자 대주주 가족은 기업 외부 대주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왜? 훌륭하고도 신뢰성 있고 가성비 높고 또 효율성이 높은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면 이제 창업자의 손을 떼도 기업은 잘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대주주 기업은 외부 대주주 남아가지고 주가 상승 이익을 노리면 되고 배당금을 향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한테 경영을 위탁 수탁 경영을 맡긴 다음에 오너 가문은 기업 외부에서 견제 감시.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그 자본주의 모델이죠. 창업자들이 창업해서 오는 다음에 이제 은팁에 남아가지고 잘 경영진한테 들어오게 해서 이분들이 잘 일하는지 감시하고 못하면 3년 있다 임기 퇴임시키고 그 다음 사람 앉혔는데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 3년 더 연기시키고 또 6년 했는데 더 잘한다 그러면 9년 더 연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연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못하면 그 다음 중도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의 그 견제 구도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고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이나 공기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 외부의 경영 간섭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창업자 오너들은 그 안에 머물지 말고 나와서 그냥 맡기고 견제 감시해라. 그런데 창업자 오너들은 맡겨봤자 돈만 다 빼먹고 횡령하고 결국은 회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립되는데 역사는 실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쟁점이다. 그런 얘기죠. 상장 시 증자 할증 유입된 자금으로 이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신규 연구개발 사업부 또는 제4차 산업에 진출할 수 있고 신규 바이오 성장 생명과학으로 진출해가지고 여력을 부여할 수가 있다. 왜? 이 차입금을 많이 갚아서 부채비율이 확진히 줄어들고 프리미엄으로 들어온 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같이 상장을 하면은 확실한 것은 회사의 절대적 가치가 10배, 100배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7 럭키7의 장점을 얘기했는데 모든 사회현상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이 있게 말합니다. 장단점이. 단점을 극복하고 단점을 잘 컨프런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경영자, 창업자의 현명한 지혜다. 그런 얘기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회사 오랫동안 갈 수 있고 애플을 이길 수도 있고 그걸 못하면 그냥 애플 근처에 애플이 아닌 이제 그 사과 바닥에 떨어진 거 근처에도 못 가고 회사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은 뭐냐? 그래서 단점은 여기 크게 써놨어요. 글씨를. 단점은 크게 써서 자, 이 상장 공시효권 강화. 공시효권이라는 건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남한테 알려줘야지. 상장을 했다는 얘기는 퍼블릭 컴퍼니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미 공인이 된 거예요. 공익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잘 공시해야지 공시와 공익과 이것은 비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국민연금 기금 등의 경영 창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국민연금이 웬만한 대기업의 지분의 10% 내지 15%도 있고 5%도 있고 해서 가서 주총장에 가서 이 임원은 조금 경영 효율이 나쁘니까 다른 분을 바꾸시오.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영 참여. 이걸 스튜어십 코드다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죠. 소액주주 경영에 또 간섭할 수 있어요. 소액주주조차도 국민연금이 공기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손들고 내가 알기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소식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해명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상장기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장점은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외국 기업, 가나 아이칸, 이런 기업 사냥꾼이 공격 가능성이 있어요. 한 5%나 10% 지분 취득해놓고는 이제, 해외로 기업 본사를 이전해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지 마라. 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니면 이제 기업을 우리가 몇 프로하고 연합군이 이렇게 있으니까 경영권을 이쪽으로 내놓고 대표이사를 바꿔라. 어디다 팔아. 신규 사업은 어디 해라. 이런 식으로 이 기업 사냥꾼이 온갖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경영권을 놓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큰 단점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것이 또 장점이 되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면 그 방향이
회사를 개선시키고 투명화시키는 방법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외부 상장, 요새 이제 상장사 회계법인 따로 있고, 상장사를 회계감사하지 않은 법인 따로 이제 이렇게 갈리는 디바이드 시대인데, 요새 전면계좌 외관법이 회계사 집단 13,000명이 활동하는데, 그거를 6,000명의 상장 가능 건 거의 이제 1년 차부터 6년 차에 거의 소년병이고, 나머지 7년 차, 10년 차에 베테랑들은 이제 상장 기업을 감사 못하는 기업으로 외부에 축출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인데, 우리 안세회계법인도 상장 가능한 숫자는 충분히 갖고 있지만, 회계사 숫자 갖고 있고,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지만, 상장은 이게 때때로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코스닥에 있는 기업의 1, 20%는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감사하기.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요. 회계사들이. 근데 아직은 이제 결정을 안 했지만, 안 하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부 상장 가능 회계법인이 아주 엄격한 감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엄격한 감사를 해가지고, 또 게다가 감사는 분기별 3개월, 반기, 분기, 반기, 완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의 콘커런트 오딧, 늘 상주하는 감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장이 되면은 이제는 외부 감시하는 그 외부 오너, 창업 오너 가문의 감시, 또 공기금의 감시, 기업 사냥꾼의 감시, 소액주주의 감시뿐만 아니라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 너무나 엄격해가지고 이제 웬만큼의 분식이나 공금 잘못된 것은 100% 노출시키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다 또 스스로 우리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당국에 그거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발견한 잘못된 경영 관행이나 회계 투명성이 아닌 것, 분식회계, 공금융 이런 것들을 그냥 가서 고발까지는 몰라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도 많은 시대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게 하기 위해서 클린, 투명 경영이 될 정도면 상장하는 것이 좋고, 투명 경영이 할 수 있는 요지가 아니면 아직도 보류하고 투명 경영이 될 수 있는 시대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장이었습니다.